그렇죠. 저는 뭐 ETF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몇 가지 종목은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도 제가 가지고는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차트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연봉만 보거든요. 기술적 지표를 본다면은. 초장기적 추세로. 해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상승 추세가 있는 주식들 뭐 그런 것들 그냥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냥.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세계에서 잘하고 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장이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 혹시 이거 말고 또 뭐 한두 개가 더 있을까요? 근데 요새 제가 네. 뭐 종목을 계속 말씀드려서 섹터만 고민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제일 성적이 나쁜 게 조선업종 주가예요. 조선업 쉽지 않은. 근데 왜 제가 조선업종 네. 주가를 주식을 샀느냐? 예, 저는 뭐 각 기업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 작년에 뭐 울산 강의를 좀 여러 번 갔어요. 조선업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2027년까지 수주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은 낮으니까 내년부터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조금 오르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조선업종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주를 27년까지 많이 받아놨다고 그래도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면은 이익이 줄어들고요. 예,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게 조선업종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배는 많이 수주받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하긴 또 조선소가 이제 대부분 이제 다 해안 도시에 있고 예. 좀 외진데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네네. 지난번 가보니까 조선업종에서 한 12,0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하더라. 상당히 부족.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 2,000명 정도 베트남 노동력을 사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는 있겠지만은 내년 이후로 그 이익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선업종이 제일 성적이 나쁩니다. 근데 저는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조선업은 확실히 의외이긴 한데 조선업도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조선업이 네. 우리 이거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조선업 수출 비중이 한때 10%가 넘었어요.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작년 보니까 2.5%로 우리 수출 중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확 줄어들었네요. 예, 그거를 이제 뭐 저가 배는 다 거의 다 중국서 생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가 배를 뭐 생산하고 그거를 2027년 뭐 2025년까지 이거 수주 받아놨다니까 그분들 한번 제가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제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조선업종 주가를 주식을 사시라는 그런 말씀 아니고요. 제가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저는 사실 여러 기업에 강의를 하면서요. 그 기업 가서 임원들 분위기를 보거든요. 약간 질적이거나 뭔가 좀 정성적인 거. 물론 재무제표는 애널리스트를 보고서 보면 되죠. 애널리스트 보고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래하는 증권에 다른 증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 들어가면요. 그 기업 분석 자료가 그 회사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를 보고서 함께 있거든요. 그거로 이제 가학이죠, 그게. 그런데 현장에 가가지고 마치 그 관련된 기업 강의해달라면은 거기서 질을 보는 거죠, 질. 일단 조선업도 사실 뭔가 엄청 주목받거나 이런 산업은 아니지만 관심 가질 분들은 관심 가질만 하다. 약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제 수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의외긴 한데 사실 여러 자산 중에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생소한 게 오히려 채권이거든요. 예. 근데 약간 이게 채권 투자는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물론 채권형 펀드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약간 최소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투자하면 약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 이런 조언이 있을까요? 채권 투자를 하시려면 절대적으로 경기죠. 그리고 물가죠.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관찰하는 것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근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 GDP 성장을 대형 변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지금 경제 성장이 떨어져 있고 물가 상승률도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아까 채권형 펀드도 가입하실 수 있고, 근데 펀드 가입하면은 굉장히 그 수익률 변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채권형 랩 상품 같은데, 뭐 증권회사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고, 증권회사 가면은 매일 보면은 어떤 채권을 몇 % 수익률에 팝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ETF에 채권 ETF에 투자해요. 채권. 예.
근데 아직 별로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그게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채권을 투자 많이 안 하고요. 우리 가계 금융자산 채권 비중이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냥 대부분 분들은 그냥 안 한다는 얘기와 거의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뭐 ETF로 투자하는데 채권 ETF도 1배짜리도 있고 2배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 그것도 레버리지가.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같으면은 뭐 레버리지 채권 ETF 사면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하죠. 작년 제가 뭐 9월, 10월 가면서 10년 국채 수익 투자 좀 국채에다 많이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4.6에서 3.2고요. 네, 그런데 과연 10년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이 얼마인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더 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이 한 3%예요. 그럼 10년 적정 수준은 3% 안팎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2%까지 떨어졌으니까 10년짜리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근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1년짜리, 5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높죠. 그 장단기 그 금리 역전된 금리 거죠. 역전이 네. 일어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뭐 한국은행이 뭐 다음 주에 금통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금리 한 번 올리면 안 올릴 수도 있는데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금리보다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더 사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고금리 현상은 정말 그냥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약간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금리 이미 정점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금리 대용 변수로 사용하는 실질 GDP 성장률.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많이 낮아졌네.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아직도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요. 저축이란 돈의 공급이고 투자라는 돈의 수요죠.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됐죠. 중소기업들 자금 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한국은행과 자금순환표 보면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0조 원이나 돼요.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금융그룹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의 경쟁력이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 쓰기 힘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어려운데 은행들이 중소기업들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대기업들은 940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덜 쓸 거라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덜 빌렸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 가지고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채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 요인을 보면은 저는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락을 시켜줘야 이 돈맥 경화가 좀 풀리면서 다시 이제 돈이 사이클이 돌 거니까. 예, 물론 지금 뭐 등급이 낮은 것들은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됐죠. 정크분드 뭐 그런 것들. 네. 일단 채권 투자는 뭐 하시면 좋지만 이제 확실히 좀 공부할 게 좀 많긴 많네요. 예, 채권은 특히 그 거시경제 흐름을 꼭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보다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빨리 사고 빨리 팔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채권 ETF 네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아직도 거래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채권형 ETF 사면 어쨌든 이자는 주긴 주나요? 아마 거기에 다 포함이 돼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예. 반영이 뭐 유형마다 좀 예,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채권형 ETF는 뭔가 사실 저도 좀 생소해서 사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게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가장 필수적인 건 이제 주식이고 뭐 채권은 하면 좋지만 이제 뭐 꼭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건가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채권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저는 젊은 사람일수록 정말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면은 원금 밑으로 떨어질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부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원금하고 이자 받거든요. 부도만 안 나면 일단 원금 플러스 이자는 무조건 국채 같은 거에 이런 우량회사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뭐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두 증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령별로 주식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방송사 요청으로. 예, 그런데 그 당시 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20, 30대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왜 낮은가 제가 분석해 봤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20, 30대가 신용융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빨리 더 늘려야 되겠다. 근데 신용융자가
투자 그거 증권회사에서 장기로 빌려주지도 않거든요. 미수로 땡기면 그 금리가 꽤 상당한 거라요. 금리도 5%, 10%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내면서 단기 투자하면서 수익률 내기 쉽지 않고요. 두 번째 특징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집중 투자. 그 종목이 맞으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수 종목 투자했는데 그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죠. 그럼 원금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 투자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그 증권회사에다 이자 내고 그다음에 집중 투자한 종목이 방향이 틀렸다면은 큰 손실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일수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 더 떨어진다. 100세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사셔야 된다. 좀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 젊은 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분산 투자 이야기했더니 한 젊은 분이 계란이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으로 그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남아 담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꼭 저 분산 투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산 투자라는 게 주식 내에서도 분산 투자고요. 또 채권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